취업자 등록금 간사인 상금 치는 내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한변 발표 말씀드리고 잘 준비되고 계십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추가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내년 지출에 대한 법적인 심사를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 성적표다. 특별하게 대입됐을 경우에 정부의 의사 그렇고 오늘 위는 국회 방송. 국회는 지난주에 각 상임위별로 결산 심사를 거친 뒤 오늘 예결특위를 열어서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2023 회계년도 결산 심사 일정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한 해 예산 운영에서 점검할 부분은 무엇인지 예결위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2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예. 국회 이제 끝이라고 하는데, 예, 그 국회 개원식도 이제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 어쨌든 오늘 그 개원식 22대 국회의 첫 개원식 뭐 의미가 있고 치르셨는데 그 소감은 좀 어떠실까요? 지금 임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지났습니다. 네. 개원식이 좀 늦었죠. 뭐 국민들에게 죄송한 거고. 그런데 개원식 과정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조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 마침 어제 여야 양당 대표 회동도 한 상태에서 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온 건 참 유감입니다. 너무 속 좁은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금 그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 인터뷰도 잠깐 들으셨는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를 시키고 국회에 초대해 달라 이런 입장으로 여야간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좀 잠깐 들어볼까요? 약간 달나라 대통령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최근에 의료 대란에 대해서 네. 인식이 일반 국민들과 전혀 달라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과도 인식이 달라요. 그래서 달나라에 혼자 계시는가? 국회가 지금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제 서로 여야 대표 만났으면 이 정도면 정상화된 거죠. 그러면 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국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도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같이 개원식하는 그런 형태를 고민하고 의장이 배려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시면 네. 그거야 뭐 달나라에서 혼자 있는 대통령 모습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예. 네, 이 정기국회 개막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새 예산안 처리입니다. 예산안은 그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게 보통인데요. 그에 비하면 결산 심사에 대한 관심도 참 적고 또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산 심사는 예산심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왜 중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예년에는 예산 결산 논의할 때 결산 논의 좀 형식적으로 된 측면이 있다. 또 이런 비판 받을 만하고요. 지금 논의하는 그 이번 이제 결산안은 작년도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 결산 자체가 온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던 예산안에 대한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급 세수 결손 56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기금 돌려막기를 했느냐에 대한 이제 지금 와서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네. 국회에 예정처에서 보고서들이 좀 쌓여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 이제 예결특위 질의부터 시작을 해서 점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결산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운영은 최악의
결산 성적표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있을 심사에서 날카롭게 송구 심사를 할 걸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예산안 심사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좀 따져야 될 부분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 부분을 주요 논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세수 추계 엉터리. 세수 추계를 잘했으면 네.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작년 세수 결손이 56조 이상 나왔고요. 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또 나온답니다. 저희가 기재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약 20조에서 30조 사이에 세수 결손이 올해도 나올 거라고 그러고 약 조세재정연구원은 23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엉터리 아마추어 같은 세수 추계를 한다면 계속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차라리 미리부터 좀 점검을 하자. 네. 요 지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세수 결손이 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단순한 그 무책임 무능력 문제냐 또 다른 정책에 영향이 있는 거냐 이 고민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수 결손과 관련된 조세 정책이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오늘 국회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이게 감세 정책의 효과 문제고 네. 그 다음에는 세수 결손에 따른 대응책 추경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작년 추경청이 1년에 상자고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실제 상자가 안 됐어요. 세입 예산안을 짤 때 경제 성장률 전제가 2.5%였습니다. 작년 1.4% 경제 성장했습니다. 이 예산안 전제와 현실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거 아니냐. 추경호 부총리가 그 당시에 그런 비판을 저희는 하고 그 답변을 저는 기재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항목 중에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비비가 보통 통상 한 1% 내외에서 만들어지고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지는데 네. 부분 보면은 본래 예산을 승인했던 기조와 좀 다른 어떤 자의적 집행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예정치에서 비판하고 평가해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같이 검증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방이 이제 예, 오갔는데 여당 예.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부채 비율을 크게 축소시켰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결과다. 예. 이런 입장이었네요. 그 두 가지를 좀 하나씩 보면 문재인 정부 코로나 시기에 세계적으로 부채가 늘어났죠.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부채 증가율이 더 적었습니다. 그건 총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단나 많이 증가된 거죠. 지금 현재 국민들 내수에 힘든 것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네. 국가부채 문제가 아니라 GDP 대비 국가부채가 지금 50% 60% 사이인데 어느 나라보다 건전합니다. 지금도 국가부채 이야기한다면 정권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본 맥락 자체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출은 호황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내수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작년에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아까 총리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기재부 장관도 약간 그런 인식인 것 같은데 작년에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좋았어요. 대한민국이 안 좋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1.4% 나온 겁니다. 일본도 역대 계속 힘든 상황이 들고 1.9% 나왔고 미국은 훨씬 잘 나왔습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좋은데 대한민국만 안 나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내수가 특히 안 좋은 겁니다. 내수가 왜 안 좋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고금리 영향도 있겠죠. 근데 가계부채에 그 후유증들이 좀 쌓여 있어서 호주머니가 마른 거지 않습니까? 골목 상권이 말라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뭔지 대책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이 소극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결산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내지 지금 올해 1년 동안의 경제 운영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네. 대한 사회적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또 세수 결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체 재원을 확보를 하고 당초 계획보다 지출도 줄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이 보고서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네. 외평기금이라고 하는 외국환에 있어서의 환율을 조정할 때 쓰는 별도 기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을 이제 공적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그리 데려갔다가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있는 것을 다시 일반 예산회계로 끌어오는 거죠. 돌려막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있고 그다음 뭐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국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뛰어넘어서 자율 조정을 해서 이제
부족분을 메꿨다 그러는데 네. 중요한 것은 작년에 국가 채무 중에 네. 금융성 채무 또는 적자성 채무 이런 게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답니다. 이게 국채 증가도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적자성 채무는 결국 이자를 지불해야 되니까. 네. 이게 적자성 채무 중에서 일반 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무가 54.3조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러저러한 궤변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적자성 채무가 증가됐다면 결국에 추경으로 왔으면 그 추경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그만큼 할 거냐 말까요? 그 돈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국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적자성 채무 증가해 놓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0조 이상 되는 부분을 쓸 건지 말 건지 어디다 쓸 건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그러면 그 기존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인데 그 합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건데 그 조정 범위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재부가 나라 다 운영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행정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예산 심의 뭐 들어갑니까? 그 규모가 이게 1조도 아니고 50몇 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힘들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20조 가까이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교부, 지방교부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부서별로 이제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국회랑 상의하면서 같이 이건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합시다. 지출도 조정합시다. 아니면 세입이 이러니까 또 대책으로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합시다 하면 될 텐데 됐고 우리가 돌려막기 하면서 적자성 채무 늘렸다 이런 이야기여서 답답하다 이런 겁니다. 네. 이 그 야당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최상무 부총리 답변이 이렇습니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좀 대응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추경을 했다면 국가 채무가 70조 늘어난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종료로 해외 순방위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그 예산 집행 재량권을 갖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국민들 같이 네네. 풀어보시면 같이 판단해 보시죠. 기재부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50조 마음대로 안 써도 된다라고 우리가 위임했습니까? 1조 정도 아니요 1%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할 권한을 준 거죠. 그리고 1% 예비비에서 긴급한 상황을 대응하도록 한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만 한 10배 많은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는 그 돈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돈 안 주겠다고 혼자 결정해도 된다. 그 정도의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그 국회 심의를 뭐로 합니까? 사회적 합의를 왜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일방주의다. 이게 정말 기재부나 재정당국 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정부는 그 지금 국채를 늘릴 때마다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임의로 혼자 한 50몇 조 늘렸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반성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이번에 충분히 짚어야 된다. 그래야 제도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부 입장은 그 내부 거래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건 없고 오히려 추경을 했으면 부담이 더 늘어났을 거다. 이런 입장도 있네요. 추경을 안 하고도 벌써 적자성 채무가 50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자 부담 이야기하는 거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상대에서 계속 이 헷갈리는 말을 하면은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부끄러운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국가 빚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400조 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뭐 늘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갖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긴축 재정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제 세제 개편안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현미경 심사를 이제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번 국회 내내 이어질 그 예산을 둘러싼 공방, 좀 민주당의 원칙 또 기조라고 하면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내수가 힘들다. 그러면 내수가 어려우면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재정의 역할이 충분히 했는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수단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는 서로 토론해서 합의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수가 부진했고 내수 부진에 대해서 재정의 책임이 컸다라는 데한 반성은 필요하다. 올해도 30조 정도, 많으면 30조, 최소한 20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수출을 잘 돼서 내수 경기가 잘 될 것이냐 낙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낙수 효과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내수 자체를 고유하게 좀 살려내야 많은 서민들이 일반 중산층이 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수를 살리는 대책이 뭐냐? 그에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감세만 해갖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감세만 하는 그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계속 내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상속세 개정 그 감면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무슨 옛날 정경련의 민원창구 역할을 기재부가 하는가라고 비판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조는 내수가 안 좋은 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같이 고민해 보자. 그리고 세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상 유지를 되거나 네. 어떻게 하면 추가 확보할 것인가를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 내용 중에서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또 어떤 게 효과적인가를 서로 사회적 토론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걸 가지고 채택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의원께서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에서 활약하셨던 거 좀 네. 기억에 남는데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공정경제 등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셨습니다. 그리고 22대 들어와서는 또 재벌 저격수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TMF 사태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법 이것도 예. 법안을 한 발 앞서서 해안을 가지고 또 발의를 하셨습니다. 21대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선 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공정경제가 특히 경제민주화 가치가 정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재벌 개혁 네. 내지는 이제 상법 개정 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제도 개선 여기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21대 때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네. 발의한 지는 오래됐지만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놔둔 거죠. TMF 사태를 보시면서 자율 규제가 오히려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공감을 좀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제도 개선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찌감치 그걸 또 알고서 법안 예, 많은 국민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정부 당국에서도 많은 네. 그 공정이든 관계자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3대째의 재벌 세습을 못하게 하는 그게 이제 주요 이제 골자인 거죠. 독점. 네. 예,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좀 갖게 하는 거. 독점을 없앰으로써. 그게 최근에는 이제 이 3대 세습과 같은 네. 재벌들의 3대 세습이 많아지니까 더 의욕을 꺾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이제 이력이 참 독특한 게 사법시험 첫 번째에서 1차, 2차 합격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못 받은 게 이제 3차 공무원들 자격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목표를 다시 치르셨기 했습니다. 때문에 네. 그 기한이 이제 다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 그랬었고 그렇지만 뭐 굴하지 않고 바로 또 시험에 합격을 예. 사법시험을 이렇게 2번 거의 이제 합격하신 건데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이제 도봉을 네. 쌍문동인데 아기 공룡 돌리에 나오는 동네가 바로 이제 그 쌍문동인데요. 예. 아기 공룡 둘리에 이제 고길동 캐릭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만년 예. 과장. 우리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사회 생활에 이제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닮았다고 해서 이제 고길동이라는 그 별명이 있으십니까? 일부러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놀리려고 저희 지역 주민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요? 제가 그런 게 예.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그런다는 예, 거죠? 지역에 예. 있는 분들이 일부러 이제 놀리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예,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만화의 그 성우 분 성함이 이재명씨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아, 그래요? 예. 그 지역구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대도 걸고 있고 예. 또 이제 골목 그런 당사, 예. 당사로도 예, 활동을 예. 많이 하셨는데 지역구를 좀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마지막 그 청사진을 들어볼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봉구가 의정부 밑에 있어서 네. 좀 여러 가지 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민원들이 많지만 이제 최근에 서울 지역에 도시 발전 계획이 네.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따라 창동상계 신경제지구라고 동북 4구에 부심 만드는 네. 작업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도봉구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아레나, 문화도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노원구랑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 도봉의 핵심은 일자리하고 교통입니다. 멀어서 교통을 좀 편리하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실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지점에서 큰 그림이 서울시와 좀 공감하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축적되지 않을까 싶고 그걸 좀 보다 빠르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일자리 알겠습니다. 핵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파워인터뷰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2023 회계년도 결산 계획에 대해서 국회 예결위에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